120쪽에 두 문제짜리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이걸 리츠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도 하고요. 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 투자자를 빼가지고 부동산 신탁 이러면 큰일 나요. 부동산 신탁하고 부동산 투자 신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은 바로 리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부동산 신탁, 투자자를 빼고 부동산 신탁 그러면 이거는 신탁법에 기초를 두고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맡겨서 이제 개발을 대행하는 나중에 개발론에 가면 부동산 신탁이 나올 거예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 리츠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동요로 그냥 통용하는데 리츠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근데 이게 이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지분금융이죠. 지분형 자금 조달 기법을 대표하고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리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방식이죠. 그 리츠가 의의가 높고 이게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죠? 이 리츠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동산 투자 방식이 직접 투자 방식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리츠가 도입되면서 이제 투자 방식이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리츠가 왜 유용성이 높으냐? 원래 부동산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고액이기 때문에 자금이 소자본인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뭐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투자가 자체가 이제 힘든데 리츠가 도입되면서 소액 투자자들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츠는 이제 소액 투자들이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이게 유용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리츠가 이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 전문 주식회사죠. 이게 투자를 하려면 자금을 확보하겠죠.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상장을 하면 투자들이 당연히 주식을 사들이죠.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 주식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이 확보되면 이 자금으로 당연히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니까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또 부동산 관련 상품,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부동산 관련 증권이 이제 MBS나 ABS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동산 관련 증권이나 또 부동산 소유 지분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배당을 통해 투자에게 되돌려주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를 바로 리츠라고 한다. 그러니까 리츠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으니까 당연히 지분금융이죠. 그죠? 그리고 또 직접 투자자가 부동산에 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리츠라는 투자 전문가를 이용해서 리츠가 발행한 주식만 딱 사두고 있으면 투자는 전문가가 해주고 수익을 되돌아 받으니까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용성이 높고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데 리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 자기관리 리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는 자기관리 리츠를 뜻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이 자기관리 리츠가 실체 회사를 설립해 놓고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 이제 그 실제 회사니까 상근 임직원도 있죠. 상근 임직원도 당연히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점 외에 지점도 당연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도 있고, 그리고 이 상근 임직원 중에 이제 투자를 대행하는 투자 전문가가 있죠.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바로 투자를 대행하는 투자 전문가죠. 이걸 5명 이상 확보해가지고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이 말이야.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회사가 자기관리 리츠입니다. 직접 수행해. 그러니까 이 전문가를 두고 있으니까 이제 직접 이제 자산의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런데 위탁관리 리츠라든가 기업 구조정치는 이거는 실제 회사가 아니고 명목 회사라 그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거든.
그러니까 종이로만 만들어진 명목회사니까 상근 임직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점에 지점도 설치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이런 게 있으면 서류를 조작한다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본점에 지점도 설치할 수 없고 상근 임직원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종이로 만들어진 서류상 회사니까 명목회사니까 그지? 투자가 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지? 상근 임직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업무를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되죠. 업무를 위탁하는 회사 이름이 뭐고? 요거 알아야 된다. 반드시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위탁하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다. 요 이제 그 세 가지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되죠. 자기관리자하고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성회사가 어떤 게 실제 회사가 뭐가 명목회사인지를 구분을 못하면 저런 것들은 정리가 안 되겠죠. 그 뒤에 보니까 122페이지에 리처의 형태 가지고 세 개가 나와 있죠. 가로 13번에 책 넘겨보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리처는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기업구성 리처 세 가지가 있는데, 그지? 이 자기관리 리처가 실제 회사고,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용 인력,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반드시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리고 본점에 지점도 둘 수가 있고 상근 임직원도 있어요. 근데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성실은 명목회사다. 그러니까 상근 임직원도 둘 수가 없고 지점도 설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업무를 반드시 어디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그랬잖아. 그지? 업무를 반드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실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원래 이제 리처는 예전에 처음 리처가 도입될 때는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설립 시에는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설립을 하기 위해는 인가를 받지 않고 발기 설립 방법으로 설립사가 간소화된 거죠. 그죠? 설립은 발기 설립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인가를,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기업 구조조정 리처 세 개가 있는데 설립 시에 확보하는 설립 자본금이 있죠. 최소로 확보해야 되는 설립 자본금. 요거 무조건 외워야죠. 자기관리처는 5억 이상을, 위탁관리자고 기업구조조정은 3억 이상을 확보해야 회사가 설립되는 거예요. 설립 자본금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설립하고 나서 6개월입니다. 설립하고 나서 바로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지? 자, 자기관리처는 뭐 해야 돼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러니까 인가라는 게 이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나 구조조정처럼 인가까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국장에게 우리 리처 설립했습니다 하고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립은 됐죠. 자본금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인가 받거나 등록하면 설립이 됐고, 설립 후에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 근데 자본금이 3억이나 5억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자본금을 6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늘려야 돼요. 6개월 이내에 최소 자본금을 자기관리처는 얼마? 70억 이상. 그다음에 위탁관리 리처하고 구조조정실은 50억 이상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자본금을 확보하는 시기가 영업인가나 등록 후 6개월 이내. 자본금 확보 시기가. 근데 자본금이 자기관리처는 70억,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정실은 50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설립 자본금은 5억이나 3억이라 그랬다. 그지? 이 5억이나 3억에 대해서는 절대로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리처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통해서 현금으로 이제 자본금을 조달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설립 후에 이제 6개월 내에 70억이나 50억을 확보해야 되죠. 요 설립 후 인가나 등록 후에 확보하는 자본금이 70억이나 50억이죠. 그죠? 요 돈에 대해서는 100% 모두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은 현물 출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설립 시에는 현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지? 현물 출자 방식으로는.
그리고 이제 최소 자본금은 당연히 100% 모두 현물 투자 가능한데 이 현물이라는 게 물건일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현물로 인정해 주는 거는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사용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또는 뭐 신탁 수익권도 현물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또 대토 보상권 이런 것까지 현물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70억이나 50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츠가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제 그럼 당연히 이제 설립 시에는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라 그랬으니까 그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주식을 발행했으면 발행 주식의 30% 이상입니다.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우선 제공을 해주라. 그러니까 일반 투자들이 30% 이상은 먼저 청약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식을 사라 이 말이야. 30% 발행 주식의 30% 이상은 일반인의 청약에 먼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제한을 두고 있다. 자,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3개가 있죠. 자기관리 리츠는 1인당 몇 프로까지? 50% 이내. 위탁관리는 역시 50% 이내에서. 구조조정처럼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처는 원활하게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많이 사줄수록 좋은 거야. 근데 자기관리처나 위탁관리처는 50% 이내에서만 주식 소유가 가능하지. 한 사람이 너무 주식을 많이 소유해버리면 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쥐고 흔드니까 경영이 투명해질 수가 없는 거다. 그지? 그래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5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율을. 그 다음에 리츠가 이제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니까 그지? 당연히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리츠는 총 자산의 80% 이상입니다.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라든가 현금 등으로 구성을 해야 돼. 자산 구성을. 그런데 이게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니까 부동산에만 70% 이상을 투자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유가증권이나 현금 등으로 10%를 구성해 가지고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을 합친 비율이 80%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니까 부동산에만 70% 이상 투자하는 게 의무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리츠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잖아, 그죠? 저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수익을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수익을 배당하죠, 당연히. 원래 리츠는 수익을 90% 이상 배당을 해야 됩니다. 90% 이상. 그런데 요 리츠 중에 자기관리 리츠는 수익을 배당해도 법인세를 면제를 안 해주죠.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어요. 법인세를 면제해주지 않는데 위탁관리나 구조조정처는 법인세를 면제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인세가 워낙 지금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자기관리처럼 법인세 내고 나면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90% 이상 투자액에 수익 배당하면 설립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설립해놓고 적자 나는데 설립할 이유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설립을 안 하니까 이제 설립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자기관리처는 50% 이상만 수익을 배당하면 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2년씩 연장해가지고 지금, 그 4년간 지금 이렇게 50% 이상만 수익을 배당하면 되도록, 거기 121쪽에 보면은 6번에 배당하는 거 나와 있죠. 6번에 배당, 121페이지에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에 90% 이상을 배당하여 그래 놨잖아, 그지? 가로 6번에 보면 배당해. 근데 원래 리츠는 90% 이상 수익을 배당해야 돼요. 모든 리츠가. 그러니까 자기관리 리츠를 빼서 위탁관리나 구조리츠는 무조건 90% 이상을 배당합니다.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액에 배당하고 자기가 이제 10% 수익 가져가겠죠. 근데 자기관리 리츠도 90% 배당하면 이게 법인세가 면제가 안 되니까 설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도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설립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50% 이상만 배당하면 되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빠졌으니까 당연히 이거 기억을 해야죠. 올해 연말까지만 자기관리처는 50% 이상만 수익을 배당하면 되도록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 1번에 설립은 발기 설립으로 해야 되고 설립 자본금은
5억 3억씩이죠. 그다음에 인가를 설립 등기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인가 받고 등록을 해야 되죠. 그 후에 이제 확보하는 최저자본금이 자기가치가 70이고 나머지는 이제 50억 이상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현물주자 설립 시에는 현물주자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인가나 등록 후에 확보하는 자본금이 70억이나 50억이 있죠. 요거는 이제 현물투자 가능하단 말이야. 설립 시에는 현물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리츠가 부동산 전문투자 주식회사인데 70억이나 50억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도 그것도 참 빈약합니다. 그지? 자본금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이제 금융계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자산을 운용한단 말이야. 근데 원칙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입니다. 2배. 근데 자기 자본이 뭐 100억이라 해봐도 200억 차입하면 뭐 자기 돈까지 해봐야 300억밖에 안 되는데, 그지? 서울에서 뭐 부동산에 투자할 완성된 건물 한 개도 제대로 못 사겠네, 그지? 그러니까 워낙 빈약해가지고 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한도를 10배까지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자기 자본의 2배 이하에서 자금 차입이 가능하지만 거기 가로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 시에는 10배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10배를 기해야 돼. 주주총회 특별 결의만 거치면 10배까지 자금을 차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츠는 뭐 전부 다 금융계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본금 규모 자체가 빈약하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돼. 그래서 금융계에서 보통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자금을 차입해서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7번의 주식 공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지? 리츠는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인 시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30% 이상. 이것도 비율을 기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뒤에 넘겨서 8번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자기관리 리츠하고 위탁관리 리츠는 몇 프로? 50% 이상만 주식 소유가 가능하고 기업 구조조치는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조조치는 제한 없다. 자기관리 리츠하고 위탁관리만 50% 이내에서만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9번에 자산 구성. 전체 80% 이상은 부동산과 관련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70%는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 그럼 리츠가 총자산의 지금 70%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겠죠. 그죠? 대부분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근데 리츠가 이제 자산의 70%인데 봐라. 리츠 한 개가 자본금이 설립 자본금하고 뭐 이 합하면 한 80억이라고 치잔 말이야. 그지? 근데 10배까지 차입하니까 800억까지는 금융에서 차입을 하겠죠. 그럼 자기 자본까지 합치면 한 1000억 가까이 되잖아. 그지? 900억, 1000억. 그러면 이제 운용 규모가 되니까 투자해서 규모를 갖출 수 있지. 근데 리츠 한 개에서 1000억인데 1000억에 부동산에 몇 프로를 투자하라? 70%. 그럼 리츠 한 개가 700억씩을 투자를 하겠죠. 1년에 부동산에. 10개면 7천억이고 100개가 설립돼서 활동하면 7조 원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지? 리츠가 이 자기가 리츠가 100개만 설립돼서 활동하면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파괴를 갖게 될 겁니다. 아마 1년에 7조 원 이상 되는 돈이 부동산에 들어와서 막 사고 팔고 하고 거래를 하는데 시장이 활성화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리츠를 법인세를 면제해 주면서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면제가 안 돼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게 빨리 활성화 돼야 됩니다. 근데 리츠가 이제 총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리츠 한 개에서 막 700억 이상 되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부동산을 사가지고 한 6개월 지나니까 가격이 확 오르죠. 아파트 사니까. 그지?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또 팔아먹고 그리고 또 아파트 사가지고 또 한 3달 지나니까 가격 빡 뛰어서 또 팔고 이러면 리츠가 투기를 조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은 1년 이내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어딨노? 10번에죠. 자산 매각 제한이 있죠.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나 주택 이외에도 전부 1년 내에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리츠는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처분 제한 규정도 두고 있고요. 또 리츠가 그 조세 감면이 중요하단 말이야.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적 이체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그랬죠. 법인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냥 위탁 관리하고 기업 구조적 이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활발하게 설립을 하죠. 지금 법인세가 워낙 높게 부과되다 보니까요. 법인의 연소득에서 1년에 세금만 15에서 27% 사이로 부과를 하거든. 법인세가. 그 정도 세금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 내고 나면 리츠가 먹을 수익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근데 리츠는
취득세 같은 거죠. 대부분 다 50% 감면되거나 양도소득세 이런 거 전부 비과세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줘요. 근데 나머지 세금을 다 감면받고 비과세되고 뭐 하더라도 법인세 한 개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법인세가 높게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면제 조항이 그 자기관리처럼 법인세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설립이 안 되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실제 이게 많이 설립돼 가지고 활동을 해야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고, 그죠? 여러분도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일거리도 풍부해지고 뭐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자기가 100개 이상만 활동하면은 빌어요, 빨리. 응? 이번 선거에는 진파리를 국회로 이렇게 해서 밀어줘. 저를 보내줘. 내가 가서 요 조항 뜯어고치 못하니까죠. 뭐 이거 조항 뜯어고치겠나마는 거죠. 제가 가서 뜯어고칠 것 같으면 벌써 고쳤겠죠. 저도 이제 국회의원 되면 뭐 해야 돼요, 그죠? 중개사 시험 제도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과목 뭐 5과목씩 몇 칩니까? 한 과목만 딱 치고, 그죠? 1년에 시험 분기당 한 번씩 해서 4번 치고, 그죠? 5기수 문제 10문제씩만 내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런 걸 우리 왜 공부하나 지금. 참 수수료 계산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거, 이제 그거는 확실히 배워야 해야 되고, 개론 중에서 뭐 그죠? 좀 더 해야 될 거 있지, 그죠? 내가 혹시 안 되면 마이크 들고 수업은 해야 되니까 개론이라는 과목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죠? 개론 과목에 이제 중개 수수료 계산도 넣고,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조항, 그죠? 뭐 임대료 인상할 때 1년에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뭐 또 묵시의 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또 좀 써먹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세도 놓고 하려면, 그죠? 그 정도 몇 개 놓고 그냥 한 과목으로 딱 만들면 되지. 뭐 공시법 뭐 지랄. 요즘 등기한 법무사가 다 해주는데, 그죠? 세금도 뭐 그러면 다 알아서 저 뭐 돈만 주면 다 해주잖아, 그죠? 뭐 내가 뭐 합니까? 저거 하지? 수수료 주면 저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뭘 우리가 그런 걸 왜 봐요? 왜 배워요? 참, 감정평가 지랄한다고 배우고 있나? 그건 뭐 감정평가사 있는데 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합니까? 중개사가, 그죠? 거래 잘하고 수수료만 잘 챙기면 되지. 시험 제도 빨리 바꿔야 돼, 그죠? 그걸 바꾸고 상대평가로 가야 돼.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죠? 1년에 몇 명만 딱 뽑겠다 그래야 눈에 불이 딱 나가지고 공부하지. 절대평가니까 60점을 다 합격하니까 설마 60점 못 받겠나 이래가지고 다 그냥 막, 그죠? 1년에 10,000명만 뽑겠다 하면 아마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할걸요. 그죠? 남한테 막 자료 안 보여주고 막 이래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집에 와서 싹 보고 이래 안 하겠나, 그죠? 참. 빨리 바뀌어야 된다, 상대평가로. 그죠? 막 이래가지고 막 진짜 전문가를 양성해가지고 진짜 전문가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지? 보조원 다 없애야 되고, 중개 보조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보조원이 실제 그 뭐 책상 닦고 걸레 빨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돈 다 벌어가요. 중개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소속 공유소나 개업 공유소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보조원들이 돈을 벌어서 개업 공유소가 먹이 살리고 있는 셈이잖아, 지금, 그죠? 스스로 떼주는 거 갖고 그 사무실 운영하고 지금 뭐 그런 시국인데, 아이고, 참네. 그 보조원들하고 이제 중개사하고 차이점이, 내가 개업을 하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잖아, 그죠? 어렵게 공부해갖고 자격증 땄으니까 자격증 날아가면 안 되겠죠? 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여러 가지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또 성사가 잘 안 돼. 근데 보조는 그건 아니야. 돈 버는 거에 목적이 있잖아요. 거래를 성사시켜서 수수료만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법 따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예? 돈 벌어서 그냥 30% 40% 사무실만 떼주고 자기가 챙겨가면 되니까. 그 사람은 법이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개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중개사생이 안정이 되고요. 진짜 그 제대로 이제 일한 만큼 돈도 챙기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줄어들고 가려면 보조원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조원 아예 없애야 돼요. 진짜 자격증 가진 사람만 중개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대접을 더 잘해줘야 돼. 수수료를 인상해야 돼. 0.34, 뭐 0.9 이내에서 협의하에 제대로 돼 있잖아요. 시도조례에서, 그죠? 0.34%그 0.34가 얼마 됩니까, 그제? 그것도 또 한도 해가지고 뭐 80만 원 초과하지 못하고 일방에서 받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수수료를 높여가지고 한 3% 요율 줘야 됩니다. 3%. 그죠? 그래 고급 중개도 해주고 좋은 물건 소개해주고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죠? 수수료 요율이 낮으니까 좋은 물건 나오면 내가 사쁘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사서 내가 팔아먹고 내가 챙기는 중개사가. 소비자한테 줘야죠. 물건을 찾는 사람한테. 나는 수수료를 받는 사람인데 중개사가 안 그래요?
좋은 물건을 지가 가져가면 됩니까?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돼 있잖아 지금. 근데 왜 해? 그래 돈은 지가 다 챙겨. 그러니까 이 시장이 더러워지는 거지. 그지? 진짜 참 양질의 중개사들이 고급 중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앞산 저거 깎아갖고 빨리 행질 변경하고 해. 저 그냥 놔두면 됩니까? 빨리 행질 변경하고 저도 공장 들어서게 하고 해야지. 안 그래요? 그죠? 땅도 좁은데. 그런 것도 좀 하고. 아이고 하여튼 막 확 뜯어골칠 게 많은데 국회를 못 들어가니까. 그죠? 아 참 국회 한번 대봐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죠? 그렇다고 자식한테 시키려니 가능성도 안 보이고 답답하네. 리처는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이제 그 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이 자기가 리처에서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투자 전문가죠. 이걸 이제 인가 전에는 3명이고 인가 후에는 5명까지 확보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전문가를 5인 이상 확보해가지고 자산을 운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올해 감정평가서 시험에 나왔댔어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자산운용 그 나중에 예상 문제 만들어줄게.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부동산 관련 유사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런 사람들 중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위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기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중개사 자격증 따서 일하다 보면 그죠? 6년 뒤에 저서 만납시다. 리처에서. 좀 활성화되고 하면은 전문가가 돼가지고. 자, 리처는 가장 중요한 제도예요. 자금 조달 기법에서. 이게 이 리처에서만 2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안 나오면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요즘 한 문제씩을 내니까 각각 이제 리처 하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1개 이렇게 예상하면 되는데, 두 번째 자금 조달 기법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는 이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원을 공급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간접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공급자 금융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번역하면 프로젝트가 개발 계획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파이낸싱이 대출받는다, 융자 받는다 이런 뜻이니까 개발 계획, 융자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개발 계획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독특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시가 말이야. 요 달서구하고 수성구를 연결하는 앞산 터널 요걸 하나 건축하자 하는 이 건설 계획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 건설 계획을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요 지금 터널 한 개 완성할 때 이 길이만 10km 이상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 요 완공하는데 한 2조 원이 소요가 된다고 가정해봐. 2조 원이.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 규모도 크고 공사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또 원금 회수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대형 사회 간접으로 확정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에요. 그럼 이제 대구시가 사업주가 되는 셈이죠. 사회 간접으로 확정하기 위한 사업주인데 이 대구시인 사업주가 직접 금융원에 가가지고 자금을 융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이 사업주가 출자해서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 회사가 금융원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 근데 금융원에서 이 2조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한 3조 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담보 제공 능력이 없잖아요. 아유, 우리 요 대출 받아줄 테니까 부동산 3조 주세요. 내가 대출 받아 올게. 그만큼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같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물적 담보 없이 바로 이 해당 사업 자체에서 이 터널이 완공되면 여기서 유로 통행료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유로 통행료, 통행 수입 다 들을 테니까 돈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 또는 현금 흐름, 그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독특한 기법이고, 이게 사업주가 금융원에 가가지고 직접 그죠? 뭐 담보를 한 3조 주고 2조만큼 돈을 빌리면 금융기관하고 사업주 사이에 채무관계가 성립하겠죠. 근데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금융기관도 사업주를 보고 돈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 현금 흐름을 보고 그죠?
이 통행료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사업주와 금융기관 사이는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해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고? 통행수입, 통행료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요 우리 터널 지나갈 때 뭐 천몇백 원씩 내죠?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회수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차 한 대 지나는데 천몇백 원 받아가지고 저거 2조 원 다 변제하려고 생각해봐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통행 수입이 제대로 안 거치면 채무를 변제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 해당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이 채무 변제의 재원이 되거든. 근데 통행료가 제대로 안 거치면 돈 못 갚겠죠. 그럼 돈 못 갚으면 야, 이 새끼야 돈 빌려준데 돈 내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 내놔라 할 때는 소를 구해서 상환을 준 간단 말이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근데 이거는 사업주하고는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사업주에게는 직접 소를 구해서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소구금융이다. 소구금융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주에게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주에게는 상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돈을 이제 2조 원을 이렇게 마련해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원래 돈을 빌리면 2조 빌린 만큼 대차대표에 부채로 기록이 돼야지. 그죠? 내가 돈을 빌려오면 빚을 2억 진 거잖아요. 그럼 부채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차대표에 부채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야. 돈은 2조가 들어왔죠. 그 이 2조가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업주의 대차대표에 이게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산 규모는 2조만큼이 늘었죠. 부채는 그대로 있는 셈이고,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이제 2조, 이 자산 규모가 증가한 만큼 대외적인 신인도도 높아졌고, 2조만큼 자금을 더 차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금 차입 길이 2조만큼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채무 수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장부 외적으로 누리는 금융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장부의 효과,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이에요.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장점이 있어요.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 2조 한꺼번에 돈 딱 빌려줬는데 한 개의 금융기관이 그죠? 이게 30년, 40년 걸쳐가지고 이 원금 이 변제에 오면은 뭐 얼마 가서 도산하겠지. 그러니까 몇 개의 금융기관이 여러 개가 복수로 참여해가지고 이게 차관단을 구성해가지고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이게 전달해 주거든.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이제 복수로 여러 개가 참여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은 분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위험 분산은 가능한데 그래도 이게 자금 조달 규모가 워낙 커서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엄청나게 그죠? 이율이 높게 적용합니다. 이자율도 높고요. 자금 차입을 할 때 수수도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프로젝트가 성공만 한다면 금융에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받으니까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장점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자도 엄청나게 받고 자금 조달할 때 수수도 엄청나게 뛰고 돈 빌려주고 하니까 그지?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장점이 있어요. 이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한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요. 원래 그 금융기관이 일반 차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줄 때는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해가지고 신용 등급이 좀 불량하고 그 돈 갚을 확률이 떨어지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용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의 수익이 확보되어 있는가 수익성만 평가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일반 대출에서는 신용을 평가하고 차입자가 신용에 대한 정보가 불량하고 그러면 돈을 안 빌리는 게 좋은데 차입자의 신용을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금융기관하고 차입자 사이에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태에서 대출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럴 염려 자체가 없다 이 말이야.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 아니? 프로젝트의 수익만 평가하고 돈을 빌려주니까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태라서도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해줘도 아무나 하자가 없죠. 수익만 확보되어 있다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금융기관이 누리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면 독특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부동산이 담보가 아니고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담보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사업주에게는 소득에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비소금융이고
또 사업주체에서 볼 때는 이게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기록되니까 채무 수용 능력이 향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신도가 형성되는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첫째는 수익이 일단 크고 그죠? 이자율이나 수수료가 높게 주니까 수익률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프로젝트 바이오시입니다. 여기서도 저런 특징을 기획했고 한 개 정도 예산해 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 조달 기법의 신디케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자주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신디케이터는 간혹 가다가 한번 지문으로 한 개 살짝 등장하는데 그죠? 이제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발 회사가 아주 고액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 사업을 한 개 하고자 예를 들면 자금이 한 5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 빌리려면 뭐 은행에 가서 또 한 1조 원 정도 담보를 정해야 되겠죠. 그지?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니까 이 개발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아주 소액, 소구자, 액면가가 뭐 5천이나 만 원밖에 안 되는 소액 주식을 발행해서 이걸 이제 투자한테 매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주식 자체가 소구자, 소액 주식인데 투자들이 이 주식을 그제 액면가 만 원짜리라도 그걸 팔아가지고 5천이 조달되면 이 투자자가 무수히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신디케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수히 많은 소액 투자자로 그죠? 아주 다수의 그러니까 여러 명의 다수의 소액 투자로 투자가 구성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투자가 이제 주식을 사서 자본력을 개발회사에 공급한다. 그럼 개발회사는 이제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니까 사업 능력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회사의 사업 능력과 투자의 자본력을 결합해서 여러 명의 소액 투자자고 개발회사가 함께 합동 조합을 결성한단 말이야. 이게 조합을 결성해서 이 조합 이름으로 투자자하고 개발회사가 함께 그러니까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함께 투자에 참여하니까 이것도 이제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거고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지분금융이죠. 그러니까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을 대표하는 자금 조달 기법. 이게 신디케이터고요. 여기서 이제 개발회사는 사업의 주체니까 책임의 한도가 없어요.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이야. 사업의 관리 운영 책임에 한도가 없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투자자들은 자기가 출자한 비율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지.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개발회사와 유한 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 기법. 요 투자자가 같이 결성한 개발회사가 함께 결성한 요 조합을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신디케이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결성한 조합이다. 그래서 번역하면 투자자의 합동조합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함께 결성한 조합체를 신디케이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자하고 개발회사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 기법을 신디케이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신디케이터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이 자금력이 있는 몇 개의 기관 투자자나 금융기관들로 한 서너 개, 네다섯 개의 기관 투자자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신디케이터가 있어요. 그 소규모, 소수의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로 구성된 소규모의 신디케이터. 이걸 바로 조인트 벤처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인트 벤처도 신디케이터의 일종이죠. 근데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소수의 몇 개의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로 구성된 신디케이터, 규모가 적은 신디케이터를 조인트 벤처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죠. 오늘 금융론에서도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 포인트들을 다 점검해 봤는데 이 금융론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있거든. 그 이제 원금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그 1회차나 2회차에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뭐 거의 한 문제씩 등장하는데 그 계산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그죠?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오늘 공부했던 거 한번 점검해 가지고 중요 포인트를 한 두 번 읽어보시고요. 기출 문제집 꺼내놓고 금융론에 관계되는 기출 문제집을 싹 한번 풀면서 그죠? 매일매일 진짜 그날 배운 과목에 그날 배운 분량만큼의 기출 문제를 그날 꼭 해결하고 가는 거. 이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진짜.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제일 내가 가서 지금 어떻게 공부할까요? 내가 맨날 가르쳐 주잖아. 왜 가르쳐 주는데 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왜 물어요? 묻기는. 점수가 왜 안 오는데요? 안 하니까 안 오르지. 해봐라 왜 안 오는지. 공부를 하는데 왜 점수가 안 오는 건데? 뭐 머리가 돌입니까? 공부하면 오르죠. 안 하니까 안 오르고. 해도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또 봐야지. 동상 또 들어보고. 알 때까지 듣고 해야지. 그럼 뭐 어차피 시작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제 묻지 마라 이제 입 아프다 이제. 어? 오늘 개론했으면 오늘 개론. 내일 만약에 세법이다. 그럼 세법. 모레 공법이면 공법. 그날 시간 보더해 가지고 그날 배운 분량만큼의 기출 문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반드시 기출 문제를 그것도 28회부터 31회까지 한 4년치 기출 문제를 꼭 자기가 소화시키고 넘어가면은 오늘 시험에 크게 어렵지 않게 대비책이 설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해봐요. 오늘 33도까지 올라간대요. 또 여기 아프리카인지 데프리카인지 뭐 지라 더워가지고 이제 건강을 잘하셔야 되겠어요. 즐겁고 유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